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밝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키아벨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키아벨리의 가장 중요한 인물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024년 한 해 돌아보시면 굉장히 투생의 한 해로 보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말 안에 윤석열을 쓰러뜨리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그러기 상태까지 왔었는데 네. 이건 일단 한동훈으로 대충 메꾸고 넘어갔으니까 네. 연초에 이제 정말 다시 2차 이제 저는 시작해야 되겠죠. 28일 날 도이치모터스하고 대장동 특검이 올라갔으니까 예. 결국은 이 목줄을 죄는 결정적인 한 방까지는 온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선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총선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의 진리를 생각하는데 네. 저는 총선 전에 라인업을 잘 짜버리면은 보수의 특성상 윤석열을 쫓아낼 수 있다, 보수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 예. 총선에서 완전히 이건 대피한다 그러면 보수는 이 성격상 쫓아낸다. 네. 원흉들은. 네. 그래서 총선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탄핵 이런 쪽으로 할까요? 아니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이런 쪽으로 아니 할까요? 근데 그냥 몰아내기? 국힘당은 일단 그냥 출당시켜 버리는 거죠. 내 던져 버리는 거죠. 대통령 자리에서는 예,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 문제다. 내 던지면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죠, 뭐. 네.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힘 빠지면은. 이제 저는 그건 최종적으로 보는데 네. 윤석열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아마 어마어마한 이제 이 검찰에 대한 이 국민의 이 분노가 네. 무시무시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이거는 검찰은 검찰 아예 해체하자 소리 나올 거예요. 공소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네.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을 칠 수 있죠. 2024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저도 이분 굉장히 싫어하는데 진중권 씨 연말에 이성균 씨의 이제 마약 수사 관련 죽음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장관이 검찰 탓을 하면서 이제 좀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경찰이 수사했는데 왜 검찰 탓하느냐 라면서 정치인들은 입 닫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찰 쪽에서 나온 발언은 제가 거의 기억이 나는 게 없고 네. 검찰 쪽에서 특히 한동훈 네. 마약 관련 수사에서 엄청난 이제 이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을 치를 정도로 하겠다 하고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하겠다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마약은 중대범죄 사안이니까 검찰 수사권을 갖고 있고 갖고 있죠. 네. 실제로 재작년이나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검경 합동 수사팀이 떴단 말이에요, 이태원에. 검경 합동 수사팀이라는 게 사실은 검찰이 지휘한다는 뜻이죠. 그냥 그 경찰 어떻게 보면은 졸개로 데리고 다닌 거죠. 그렇지. 왜냐 쪽수가 경찰이 많으니까 네. 검찰이 하는데 이제 이 졸개들 데리고 다닌다는 거에서 실제로 검경 합동 수사팀이 구성이 되죠,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렇죠.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한동훈 윤석열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마약 수사를. 네. 설사 경찰이 했다고 해도 윤석열 한동훈이 그렇게 질러댔는데 일선 경찰들이 수사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이성균 씨가 사실 증거는 안 나왔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안 나왔죠. 네, 증거는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언론에 도배질이 됐단 말이야. 그건 역시 검찰이 이제까지 하던 기사 흘리기, 피의 사실 공표 이런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아니 죄가 없으면 왜 죽냐, 떳떳하게 가지.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의 이 검찰은요, 죄가 없으면 나올 때까지 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 수사하다가 4명이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송 대표가 구속되면 살려졌지만은 100여 명 수사하다가 2명 죽었어요. 자결은 아니지만은 수사받고 한 달 안에 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수사의 충격으로.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협박하는 거예요. 죄가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성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코로 들이마셨다 이거 가지고 이거 마약 아니냐 흘려버리고 끊임없이 끌고 다니고 언론에 흘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영화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가 계약돼 있는데 다 파토나죠. 네. 광고 계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약금 물어야 되죠. 네.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요. 주변의 기획사 전체가 다 죽어나가니까 하하. 이거는 정말 못 버티는 거죠, 도저히. 네. 사실 우리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주위의 압박이 심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진중권 씨가 명색이 미학 전공자, 미학이라는 것도 철학의 한 부분이고 사회학과 연관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떠들었을까요? 아니죠. 진중권 씨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왜 진중권 씨는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을 늘 만세처리했기 때문에 네. 마약 수사의 주 범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찰까지 말라 그러면은 윤석열, 한동훈은 까야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한마디로 과잉 수사라고 그냥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선균 같은 경우는 몇 달째 과잉 수사를 해왔었고, 그렇죠. 그 부분이 그걸 정권 책임 안 물으면 누구 책임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 책임을 물타기 하려고 네. 이거 쉽게 하면 여론 공작이에요, 공작. 공작이죠. 예. 진중권 씨의 이 스타일은 언론에서 잘 받아주니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뱉는 건지,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 이게 상업적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뭐 발언을 함으로써 나는 이게 뭐 특강을 띈다거나 뭐 어디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데 중요한 자리에 불려다닌다라거나 뭐 그런 재미거리 이런 것도 있나요? 이 진중권의 하나 특징은 한 10번 말하면 한 7, 8번 정도는 맞는 말을 합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많이 결정적일 때 한 두세 번을 완전히 정권 권력의 아부아첨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장해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별로 취급 안 해줘. 네. 무차별적으로 정권 비호만 하니까. 근데 네. 진중권은 10번 중에 7, 8번은 정권 깔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균형 잡힌 농객이라는 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지금 사실은 이선균 죽음은 지금 정권의 엄청난 악재거든요. 요럴 때 정권 비호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야. 진중권 씨하고 어쨌든 뭐 좀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예. 같이 이렇게 토론이나 해보면은 뭐 이 사람의 깊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뭐 철학적 지향 아니면 이익지향적이다라든가 이런 뭐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언론하고 댓글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토론한 게 그 NLL 사망률로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 전에 사실 진중권하고 제가 3번에 걸쳐서 인터넷 정책 관련 토론 붙었는데, 네. 저는 인터넷 미디어협회 정책위장을 했었고 회장을 했었습니다. 네. 진중권 씨 뭐 했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대충 끼어서 아니 왜 들어오냐, 그 판에 왜 들어오냐고. 인터넷 네.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한 2023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화됐는데, 네. 그때 이제 최초로 인터넷 정책이 입안되고 막 가는 과정이어서 그때 학자부터 인터넷 전문 기자들이 막 연구할 때거든요. 아니 근데 왜 진중권이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포탈 권력을 비호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거 규제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를 규제하면 안 된다니까 네이버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엄청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진중권은 딱 보고 큰 권력 있으면 그거 비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 직접적 이익을 보고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아니, 네이버- 그런 의심이 되는데. 네이버는 조중동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권력인데 네. 네이버를 비호해 주면은, 자 예를 들면은 한 언론사에서 진중권의 발언을 써주잖아요. 네. 네이버가 메인에 띄우지 않습니까? 조중동보다 더 막강하죠. 그래서 그걸로 아주 화려하게 그걸 즐겼죠. 지금은 이제 요즘 네이버 얘기하는 게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알려져가지고 그렇죠. 여기도 입 다물고 있죠. 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변 대표도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평론가고 작가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미술책, 음악책도 다 쓸 자신 있죠. 안 쓸 뿐이지. 저는 대중문화책은 썼어요. 그 전문가네. 네, 저는 대중문화책은 썼고 인터넷 관련 책도 썼었고요. 네. 이제 진중권이 보니까 말빨과 글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서 지가 전문가인 척 떠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진중권이 쓴 책 중에서 그 미술사 책은요. 네.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자 대중문화나 인터넷은 신분야이기 때문에 먼저 연구해서 가면 쓰는 거지만은 그렇죠. 미술사는요. 그 짜집기잖아. 세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축적된 분야 아닙니까? 네. 그걸 자기가 뭘 안다고 갖다 쓰, 베껴 쓸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술사를 써놓고 미술사를 강연하러 다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보기 이분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가짜 지식인 것 이거는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런데 이런 자는요 이 언론에 나타나면 안 돼요. 같아요. 맞아요. 아니 자기 전공이 정확하게 석사 학위가 유리 로트만의 기호학이에요. 근데 왜 미술사를 책을 쓰고 다니면 그 미술사를 따로 공부한 게 있냐? 한 번도 없습니다. 미술사는 너무 참고서가 많아서 한 10권 갖다 놓고 공부하면 돼. 요약 정리하면 돼. 들이받다 하면 다 써 웬만하면. 근데 그걸 쓰면 안 되는 안 거거든. 다 지식이 알죠. 원래 지식인은 그런 거 쓰는 게 미술사 아니거든. 전문가들이 보면 딱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죠. 못 쓰는 거지 안 쓰는 거지. 근데 그걸 썼다는 얘기는 이건 아예 이 사람은 지식에 대한 아무런 존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을 유리 로트만이 쓴 논문을 그대로 베낍니다. 논문 하나를 그대로 베끼고 한 번씩 가끔 자기 감상을 넣어줘요.
이게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미학관 한 데가 얼마나 엉망인지가 드러나. 독일 석사 아니에요? 서울대 미학관 석사. 독일 박사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았는데 네. 저도 서울대 미학관 출신 아닙니까? 제가 아는 교수가 나와서 뭐 설명을 하는데 진중권 논문도 한심하고 서울대 미학관 교수 얘기하는 것도 한심하고 어느 대학에서 논문을 그따위로 통과시켜 줍니까? 이거는 표절이 아니고 아예 논문 제출이 불가능한 수준 아니에요. 그걸 진중권하고 서울대 미학관은 뭐라 설명했냐면 리뷰 논문이라는 건데 리뷰 논문은요. 예를 들면 그 해당 분야의 석학이 올해 1년 동안 나온 논문들을 쫙 추려서 축적 다 해가지고 소개해 주는 거거든. 그렇지. 이거는 유리노트만의 논문 한 편을 쫙 뺏겨놓고 이게 리뷰 논문이라고. 정말 이게 이 학과 망신이죠, 이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 정치학과에 경제학 전공자가 교수가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이제 좌파 지식인이야. 이 좌파 지식인이니까 끼워 넣어줘야 되는데 경제학과 티오가 안 나오니까 정치학과에 티오를 하나 준 거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요즘 이제 진중권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SNS에 조롱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그걸 언론이 퍼가서 기사화시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생기면 또 기사로 실어주는 거.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중권이 예전에 이제 100분 토론 나오고 저하고 사망유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붙어가지고 전문가한테 걸리면 박살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하고 사망유 한다면 약 한 7년 동안 진중권은 토론 못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각 농객들이 자기 유튜브에 이렇게 개돼지들을 갖다 놔버려요. 네. 그걸 빨아먹어요, 돈을. 토론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 결정 나갔다가 네. 분야에서 박살나면은 네. 지금 가두리가 무너지니까 네. 안 나가는 거야, 안 나오는 토론을. 거지. 네. 지금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이 다 폐지되지 않습니까? 왜? 네. 안 나오니까 그래, 그렇죠. 농객들이. 네. 나간다 그러면 그냥 무의미한 교수들 나오고. 네. 이게 지금 최대 문제인 겁니다. 이게 마치 콜로세움의 이 결투장처럼 네. 자기가 유튜브든 뭘 해가지고 후원금 빨아먹는 농객들은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야죠. 나가서 패하면은 그걸로 끝내야 되지. 그걸 도망다니면서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진중권이든 강용석이든 다 이런 내가 볼 때 좀 조갑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헛소리하는 대로 버틸 수 있는 거는 토론장이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디 하나가 제가 그런 지 안 했는데 개런티를 좀 누구 받아서 1억씩 줘라. 그 대신에 나와서 깨지면 못 나오게 하자. 예. 아니면은 그걸 UFC처럼 등수 매기면 되겠네. 게임 올라가고 올라가고. 작년에 여기 팟빵에서 손혜원 의원이 저하고 진중권하고 개런티 1억을 준다 그랬어요. 나오라고. 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토론 문화가 파괴된 틈을 타서 진중권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하면 강용석 이런 자들이 지금 활개 치는 거죠. 사실 이게 토론 문화가 없어지니까 사회적 담론이 없어요. 사실 뉴라이트도 담론이었잖아요. 그죠? 각자 주장하고 끝나고 각자 자기 가두리에 있는 개돼지들 후원금 빨아먹고. 네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이후에는 논쟁이 없어. 그 전에는 뭐 이제 옛날 운동권들 사회구성체 논쟁도 있었고 시민사회 논쟁도 있고 다양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식민지 근대화 논쟁 이후로는 아무런 논쟁이 없어요. 아니 저는 이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특검을 지금 써놓고 따지지 않아서 그런데 아니 특검 가지고 심층적인 토론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좋은 이야기다. 그냥 종편에 보면은 그냥 무조건 단 5명 나왔다. 뭐 TV조선이다, 채널A다. 그냥 국힘당에서만 쫙 나와가지고 그냥 돌려치기, 조리돌림. 그렇게 가지 토론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야 2당인지 3당이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법 국민 대토론회 이런 거 한번 예를 들면 있겠네. 100분 토론에서 했나요? 그걸? 독소 조항이라 그랬잖아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네. 그런 진짜 독소 조항이 맞는지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이거를 토론장에 붙여버리면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꽤 많은 부분들이 심야 토론과 100분 토론에서 결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붙였을 때.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각자 우겨대는 거죠. 이 종편도 수준이 한심한 게 저도 이제 목요일 아침에 제가 MBN을 나갔어요. 질문이 독소 조항이 어떻고 하는 그 내용에는 없어. 이것이 나중에 각 당의 갈등 요소라든가 어떻게 작동할 건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한동훈이 이야기했던 독소 조항에 대해서 3가지에서 내가 논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종편 자체가 깊이 있는 토론이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지금 분위기가. 양 진영 사람은 불러내더라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러지. 네. 예를 들면 진짜 당신들 이게 봐라 이렇게 붙이질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태권도에서 무슨 이 약속 대련회가 있는데 네. 서로 싸우는 척만 하는 뭐 그런 데가 그래서 태권도가 재미없잖아요. 네. UFC랑 진검 토론이 없어져서 어.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튜브에 후원금도 많이 내잖아요. 네. 예전보다 더 편향되고 조작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거죠. 어. 이런 책임이 누구냐? 토론을 도망다니는 진중권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진중권 씨, 이 방송 보고 아니 있다가 1억 준다는데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나오세요. 됩니까? 나오세요. 우리가 개런티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뒤에서 돈을 많이 먹으면은 1억 네. 같은 거 돈도 안 보인다 이거지.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의 양극하고 정치를 이제 혐오에 기반해서 하는 그 평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보수에서요 2020년 총선 때 부정선거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먹어요. 지금까지 이 황교안, 민경욱 그래가지고 뭐 후원금 뭐 수십억, 가용성이 100억 정도 먹었을 텐데 그렇게 보수에도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보수의 선거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나오라고 토론하라고. 네. 4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비슷해요. 진보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짜증 냈던 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이제 투개표 부정 생긴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보로 또 있어요? 지금 아, 그게 지금 우리 보수인데? 진보도 있어요. 진보도 있어요? 투개표 부정. 있어요? 그게 이제 투개표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분류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찍는 게 불분명해서 분류했는 것들을 호남은 본투표하고 비슷하게 나온대. 분류했던 걸 또 다시 까면은 뭐 민주당 8, 국민의힘 2가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수도권에 오면은 분류했던 것들이 현장 투표는 뭐 민주당이 6대 4인데 분류해서 이 재분류했던 것들은 가면은 국민의힘이 7, 민주당 3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투표 성향이 그런데.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호남 이게 노인층들이야 주로. 노인층들은 호남에도 다 민주당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7, 8대 2가 나오는 거고 수도권에 오면 노인들이 잘 못 찍잖아요. 노인들이 많이 못 찍으니까 그거는 재검표하면은 국민의힘 표가 많이 나오는 거야. 투표 성향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지. 예.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들이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수에서 그걸로 한을 내쳐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다 논파했거든요. 네네. 다 논파했어요. 근데도 지금도 황교안이라는 그 총리 출신 사람이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하게 말해요. 그 또 제가 겪었던 게 선거구제 이야기 나왔을 때인데 내각제 이야기인데 모 유튜버가 국회의원들 합의돼서 내각제로 간다는 거예요. 국민투표는 없어. 국민투표 하는 줄은 모르고 국회의원들 합의하에 내각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기가 차가지고 그 유튜버 보고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 법조라도 좀 기본적인 걸 알고 이야기하라라고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심각해요, 심각해. 그런 부분들이. 아니 병립형 연동형 제도 지금 유튜버끼리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이동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왜 토론 안 합니까? 그거 토론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조직 풀어서 음해하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박살나면서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연동형 병립해제는 어떻게 보면 팩트라기보다는 의견의 차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의 그럼 차이지. 의견 차이면 붙으면 되거든. 네. 각자 주장하면서 네. 하면은. 근데 그럴 토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뒤에서 조직 풀어가지고 음해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저는 가두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특검법 관련해서는 변 대표가 금방 제안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국민 대토론에 이런 몇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조중동이 사설로 일제 있었는데 모조리 독소 조항을 주장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특검에 지금 독소 조항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처음 도입됐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까? 그렇죠. 그때 다 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겨요. 네. 의도적으로. 네. 왜냐? 그때 그 특검법으로 활개쳤던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자가당착 걸리니까 이 독소 조항을 얘기하는 조항이 박근혜 특검 때 처음 도입됐고 나름대로 그 박근혜 탄핵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특검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때도 그대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때 한동훈이 수사관으로 참여했잖아요. 특검 때.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성공적이라고 봤으니까 드루킹 특검 때 똑같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와서 두 번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독소 조항을 하면은 윤석열 한동훈은 대국민 사죄를 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특검으로 수사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출산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를 토론에 올리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뭐 예를 들자면은 왜 제3당에까지 추천권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국민의당이 제3당이에요. 안철수당이 특검 추천했어요. 그때 당연히 이제 원래 특검은 국회가 결정할 때는 당연히 여야 합의가 왔는데 네.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는 여당이 추천해버리면 덮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네, 네. 그 지금은 왜 이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도 걸려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빠져버린 거죠. 네, 네. 여야 다 빠지고 이제 제3당이 정의당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때 그렇죠. 논리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와서 악법이라 그러면은 이 얘기를 그 당시는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결사적으로 지금 무리할 정도로 막는 이유도
그 특검에 지들이 말하는 독소 조항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난을 쳐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다. 지금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자언을 했잖아요. 특검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데 사실은 독소 조항이 맞다는 게 여야 합의로 하면은 그런 대로 이 중립화된 사람이 들어오는데 야당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요 죽일 놈을 찾거든요. 원수진 사람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원수진 사람을. 그 윤석열이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 한직 몰려난 애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죽이려고 살았듯이 지금 이 특검법 통과되면 김건희 특검법이요 100% 이성윤 데려오죠. 그러면 더군다나 이 특검의 이제 조항이 인지된 거는 또 무한정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특검은 딱 법에 규정된 걸 수사할 수 있었는데 요거 터트린 것도 박근혜 특검 때예요. 그렇죠. 마음껏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성윤이 들어왔을 때 김건희 주가 조작 플러스 양평 땅 뭐 명품백 뭐 다 칠 거.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너무 잘하니까 네. 목숨 걸고 막는 거죠. 이거 네. 걸리면 죽는다는 거는. 네. 그래서 저는 독소조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박근혜 특검 때 제가 반대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수사할 때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적 논의해봐야 되는 그 거죠. 뺨한테 맞았으니까 같이 한번 때리고 난 뒤에 아니,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복수가 아니라 공평해서 해야지. 본인들이 그때 좋은 특검을 해가지고 잘 활용해놓고 네. 우리한테 하지마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 특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동훈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비대위를 꾸렸는데 젊은 비정치인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결국 이제 저는 사실 세대 교체죠. 아니 근데 정말 나 거기서 아는 사람이 김경률 씨하고 그 민경우? 민경우. 솔직히 민경우를 이번에 처음 알았고. 저 민경우는 저하고 SNS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저는 김경률 씨는 뭐 조국 교수 때문에 알았고. 네. 나머지는 정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따지면은. 네. 제가 정치 평론을 20년 했는데 조국 때 김경률 씨 알았으니까 제가 안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고 네. 민경우 씨 처음 알았고 나머지는 지금도 몰라요. 네. 이렇게 무명으로 깔아놨을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최근 특집 인터뷰에 다 등장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기획됐네. 네, 조선일보가 잡아서 올린 사람들을 다 끌고 왔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체제가 조중동과의 관계 개선에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갑자기 또 지금 최근에 이제 감세 정책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선일보에서 이 기사 썼던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조중동이 반대했단 말이야 한동훈 체제를. 네. 반대하면서 이제 조중동회를 좀 달래기 위해서 좀 끌어온 게 있는데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와야 될까? 예를 들면은 김경률 씨 인터뷰를 딱 또 조선일보 인터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럼 지금처럼 윤석열하고의 이른바 당정 관계를 그대로 갈 거냐? 네. 한동훈은 그대로 간다 해서 밀어붙였는데 김경률 씨는 정 다른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 정권이 망하면은 난 더 이상 어디서 먹고 사냐? 이 정권 성공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바꿔야 된다.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지시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야. 조선일보랑 중앙동아리를 바꾸라는 얘기거든 일단 뭐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조중동에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한동훈하고 다르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더라고. 한동훈은 그냥 묻지마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또 출마도 안 해. 내가 볼 때 민경우, 김경우 다 출마해야 될걸요? 그 출마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심을 듣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대통령 말만 듣는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명 출마할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김경률 씨 출마한다 그러면은 조선과 인터뷰한 대로 한동훈, 윤석열이 가자는 대로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민경우 씨도 제가 민경우 씨 글을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이제 그 주로 이제 주사파 비판이야. 본인이 그쪽에 있었나 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을 특별히 칭찬하는 글은 별로 못 봤어요. 그게 좀 하태경과네. 하태경까지 있다. 네, 하태경도 저쪽 운동권만까지는 하지만은 윤석열에 충성하지 않잖아요. 윤석열 칭찬하지 않죠. 그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하태경도 사석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뭐 만만치 않게. 근데 한데요. 사실은 그 80년대 전두환과 싸운 사람이 윤석열을 좋아한다? 그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좀 거의 뭐 닮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조금 흔들렸을 때 이 비대위원들이 한동훈을 지켜주겠냐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태경 의원은 종로를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어요. 고집을 하고 있는데 하태경 입장에서는 본인은 뭐 나름대로 이 역전의 명장 아닙니까? 한 시대의 풍미를 겪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윤석열이 흔들린다. 이 한동훈이 또 뭔가 좀 이 잘못된 수를 하나 더 가지고 삐끗한다.
그럼 바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하태경이가 지금 저기 자기 지역구에다가 현수막 엄청 깔아놓고 있습니다. 부산에 네. 해운대에. 네. 나는 언제든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내 지역구에 그 대통령 낙하산 오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종로로 들어간 게 최재형이 당선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더군다나 수도권이 텅텅 비었는데 그럼 최정이 또 저기 저거야 비윤이야. 비의원이잖아요. 명분이 없어. 그럼 하태경과 손을 잡을 만한 사람인데 왜 글로 밀 들어왔겠냐. 네. 다시 부산 가려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다시. 그래서 하태경 지금 현수막 엄청 깔아놨어요. 무소속이나 3당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죠. 이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은 이제 비윤 체제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조정동과 함께. 그럼 다시 부산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무너지면은.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 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부산 쪽이 검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아, 지금 이제 이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따위로 사표 쓰고 지금 창원 출마를 선언하고 막 내려가는 거죠. 막 한 몇십 명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장검사가 너무 짬밥이 안 되죠. 완다 진짜. 예, 아무나 들어가는 거죠. 예. 윤석열이 있으면 그냥. 그래서 한 68명 중에 한 3, 40명을 갈아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검사들 다 꼬였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한동훈이 넘어야 될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죠. 그게 결국은 주로 영남일 거 아니에요. 영남인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저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들어간다는 애가 창원인데 네. 친박 김영선 의원이에요. 얘가. 김영선 의원. 아, 거기 원래 일산에 있다가 수조 물 마셨던. 일산에 있다가 이제 이 창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다선 의원이 한 5선 했을 거예요. 5선 가까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깨고 들어간다? 뭐 거의 뭐 이제 백병전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무소속 출마를 불사를 준비하고 있고 네. 한 다선 의원이 한 3선 이상이 한 16명 되는데 예를 들면 조혜진이라든지 뭐 김태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무소속 출마 준비하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초선이고 재선이고 이제 뭐 서로 막 나간다는 거였고 대구는 굵직한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초재선이 많은데 동네에서 뭐 그냥 아기 다툼 할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 다들 이제 이 주목하는 게 김용판. 김용판. 예. 왜냐면 제거 1순위거든. 제거 제거 1순위인데 깡다구가 있단 말이야. 깡다구가 있죠. 깡다 있어가지고 이 사람 그 대구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100% 공천 나왔대는데 결상전 싸우겠다. 이 사람은 나올 수 있겠네요. 그 사람. 윤석열한테 조작 수사로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조작 수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서 아마 전쟁 붙으면 이 사람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그러니까 한 20명 날라갔다 하면은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건데 거기에 공격수로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댓글 뭐 조작 여기 이제 댓글 조작 수사, 관련자인데 댓글 조작 수사를 은폐했다고 해서 네네.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죠. 이제 그분에서 이제 조작 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증교사했다 이거 완전히 이 부분이. 친박이죠 김용판 씨. 김용판 친박이죠. 친박이. 예. 그래서 저랑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네. 제가 좀 조만간에 만나서 지금 안 그래도 좀 태블릿 씨가 이제 반환이 확정됐습니다. 최소원에게 반납해라 대법원 확정판이 났기 때문에 그럼 미디어치가 바로 이제 조사를 해버릴 텐데 그걸로 같이 승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쪽에 이제 영남권 토사구팽된 세력이 대부분 좀 친박 정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 지역 주민도 그렇고. 예. 그랬을 때 이 다시 원천적으로 탄핵대로 돌아가서 보수 내전이 벌어질 수가 있죠. 영남권에 이제 그 아웃되는 다선들 그 중에 이제 친박 세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하고 합치기는 어렵죠. 김영선 대표적인 친박이죠. 김영선 대표적인 친박. 서병수. 네, 서병수는 뭐 친박이 이제 거의 좌장급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무조건 1순위 아웃이거든요. 1순위 아웃이지. 다선 중에서도 친박이 1순위 아웃이거든요. 서병수는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놓고 이렇게 뭐 한 번씩 반기도 들고 했어요. 받은 사람이니까 뭐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가 오늘 이제 천안함이 탈당했다 그러는데 이 언론이 뭣도 모르고 영남권에서 물갈이 되면은 그 사람들과 이준석과 손 잡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정반대로 그 사람들끼리 따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정반대가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밀다가 한동훈 쪽 밀다가 이 힘이 붙여서 밀리잖아요. 이준석이를 데려가서 이준석이를 영남권 물갈이의 사령관으로 앉힐 겁니다. 아마. 이준석은 이 부분 대해서는 윤석열 한동훈과 이해관계가 맞아요. 아니 이준석이 다시 국민의힘 들어간다고? 아니 저는 그건 한동훈하고 뭐, 저는 그 10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좀 과하다.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준석도 나는 대통령실에 비서는 다 알고 있지만은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선 안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중동이 지금 컨트롤하고 조중동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조중동은 어쨌든 간에 극단적 갈등을 갖지 말고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라. 일단 한동훈은 위험하다 보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을 때 이준석을 투입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 조중동은. 그래서 영남권에서는 한동훈이 아마 쟤는 1, 2월 안에 무너지면요. 이준석이 영남권 선대위원 들어와서 물갈이 2차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준석은 탄핵의 주역이었거든요. 조중동은 그러면은 친박을 밀어줄 일은 없네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럼 왜 그렇죠? 탄핵을 같이 했으니까. 아, 탄핵을 같이 해서. 이준석을 조중동이 밀어주는 이유는 탄핵에 같은 공범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 태블릿 피쉬는 아마 1월 달에 저희가 포렌식 하면은 아마 큰 파장이 일어날 텐데 이제 완전 우리가 본체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박근혜를 지금 잡아놨잖아요. 이 윤석열이.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기는 쪽에 갑니다. 이거. 윤석열하고 또 무슨 뭐 좋은 관계였다고 하겠어요. 이제 판 변하고 자기가 정치판에서 좀 내가 놀 공간 나오네 또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 최경환, 우병우 이런 사람들 공천을 안 주겠죠? 절대 안 없죠. 그거는. 절대 안 절대 안 되죠. 예. 지금 노승권이라고 이 박근혜 탄핵 때 이 중앙지검에서 활약했던 검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승권 이제 이른바 탄핵을 주도한 검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반대해왔던 우병우를 준다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흩어져 있는데 이게 상황 따라서 뭉칠 수가 있어요. 저는 늘 제일 궁금한 게 최경환, 김무성이에요. 결국은 굵직한 사람이 친박 최경환, 그다음에 친박에서 탈박했던 김무성. 이런 김무성은 좀 사람들이- 출마한다는 얘기 파다하고 김무성. 네. 저 김무성은 아마 너무 이 당이 정치를 못하니까 김무성은 조선일보랑 특수관계인데 네. 김무성 정도가 들어가서 좀 군기 좀 잡아라 해서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그리고 최경환은 뭐 솔직히 좀 자기 개인으로만 해도 지금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뭐 개인이 갈 텐데 이 상황이 영남권에서 아예 단체전 전쟁으로 변하게 되면은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죠. 현재 최경환은 그냥 개인전이구나. 예, 네. 예. 왜 단체전으로 갈 생각을 안 하죠? 그건 이제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니 우선이다. 박근혜가 안 움직여주니까. 박근혜 안 움직이니까 단체를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박근혜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지면 이제 판이 바뀌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남권의 이 전쟁이 만만치 않은 게 퍼질 거예요.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유영아 씨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어. 조원진 뭐 다 유영아는 친박들이 다 원수로 생각하니까. 조원진은 뭐 최경환하고 관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원진하고 최경환하고 최근에 만났었죠. 네. 만나서 이제 유영아를 이제 성토했었죠. 성토했다. 네. 조원진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조원진 출마를 달서병에서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김종판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거기 지금 저기 누구야? 권영진 전 시장이 그게 이제 이른바 친윤 비슷하게 해서 나오려고 하려고. 친윤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김종파는 만만치 않으니까 네. 일개 검사따위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네. 권영진을 집어넣어서 권영진 이번에 출판 기념회 하는데 뭐 5천 명 모였다는데 대구에서 5천 명 모였으면요 그거 진짜 조직 총동원한 거죠. 조혜진 의원은 여러 군데서 원만한 편이죠, 스타일이. 근데 여러 곳에 원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편도 아니에요. 공천 받을 가능성은 없죠. 없어요. 네, 아무 편도 아니야, 아무 편도 아니야. 그 제일 날리기 쉬운 사람이 저런 사람이죠. 뭐 사람이 좀 심성도 좀 좋고 그러잖아요. 네. 두루두루 사람 잘하고. 김무성 의원하고도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유승민계인데 유승민인데.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개파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 사바나 같은 초원에서도 혼자 있으면 잡혀 먹잖아요. 조혜진 같은 경우는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이 유승민을 한번 키워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근데 스타일이 안 맞는 거지. 그건 어떻게 보면 유승민의 뭐 정치적인 역량 부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키워주려고 노력한 사람 많이 있어요. 네. 조중동도 그랬었고, 네. 근데 안 되는 거고. 저는 이준석도 지금 유승민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조중동이. 당 대표 되는 과정도 사실은 조중동이 다 만들어준 때렸죠. 거잖아요. 다 때렸죠. 예, 당대표에서. 근데 결국 그 당대표를 못 지킨 거죠. 그걸 뭐 윤석열 쫓아내기 전에 정말 이상한 행동 많이 했었거든. 대선 후보 끌고 다니면서 지가 앞에 사진 찍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다 벌였단 말이에요. 그 지하철 가서 인사하라. 네. 그거는 대선 후보 벌 세운 거잖아요. 이게 그거는 쫓겨날만 한 싫어하지. 짓이었고 지금도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영남권에 이른바 학살하는 데만 써먹죠. 리더십은 다 인정을 쟤는 안 되는구나. 사람 관리 못하는구나. 다 그게 알려져가지고. 근데 그래도 뭐 핵심 지지층은 있어요. 지지율이 한 10% 가까이 늘 나와요. 꾸준히. 20몇 프로에서 지금 7, 8%쭉 떨어져 버렸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하고 안 싸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 개인 지지율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뭐냐면 유승민 지지율이랑 똑같아요.
유승민이 나와도 그 정도 지지율 나오고 그게 맨날 이준석이 20% 나와도 그 정도 지지율 20%로 나온다. 시작해가지고 5%까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 보수에서 싸워. 그럼 보수를 완전히 교체할 것 같은데 뭔가 어정쩡해. 그러면 쫙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뭔가 싸우는데 보수를 교체할 것 같은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은 친윤에 붙었던 기회주의 보수들이 이쪽으로 다 아니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준석 천하람이 윤석열 교체하겠다. 내가 먹겠다고 하더라도 지지 올라갑니다. 내가 먹겠다고 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와서 붙었는데 이게 오래 가겠느냐. 그래서 나는 윤석열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계산법의 차이인데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안 싸우고 예를 들면은 내가 좋게 표현해주면은 윤석열을 교정하겠다. 그 지지율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 지지율이. 교정할 것도 나오면 안 되지. 안에 그대로 그러면은 있어야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안에서 권력 주장해야 되는 거지. 나온다는 얘기는 표를 갈라먹겠다는 얘기인데 교정을 하겠다는 보수층이 있지만 누굴 찍냐 윤석열 쪽을 찍게 돼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때려 부수겠다고 바깥에 있는데 교정하겠다는 어떻게 표를 줍니까? 표가 안 나와요 이거는. 당이 다르다는 것은 싸우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승민도 맨날 그래서 3% 5%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냥 끝장내겠다. 사실 이제 이 정치인의 하나의 이 미덕은 내가 진짜 권력 다 먹겠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직업인데 그렇죠. 의외로 그걸 잘 못해가지고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 의원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결벽증 같은 게 있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내가 과도하게 권력력을 내세우는 거, 과도하게 사람들을 줄 세우는 거, 내 라인을 만드는 거, 이거는 구태 정치야. 또는 나 같은 양반한테 안 맞아. 뭐 이런 느낌도 있어. 겁도 많은 것 같고. 겁도 있다.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선천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영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통령 먹겠다고 쓰고 다녔다면서 그러니까 선천적인 이제 권력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판에서는 전 누구든지 윤석열 쫓아내고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얘기해도 되는 시대라고 봐요. 이게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딱 그래서 이준석은 거기서 이미 아웃됐고 난 또 비슷한 사람이 송영길 대표예요.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면요. 목숨 걸고 싸운다는 정치인의 조건은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독립운동과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래야지 사람이 붙고 이 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송 대표 같은 경우도 그걸 세게 주장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싸우겠다만 얘기했지 내가 호남 출신으로서 한번 대통령 되겠다는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민주당 호남 대통령이 DJ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총선 때 어쨌든 무소속 출마를 준비는 하는 것 같거든요. 무소속 당선되려면요 대권 선언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송 대표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586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더 한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도 이 검찰 수사나 재판에 신경 안 쓰고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신하고 접견 금지된 데 이런데 1월 6일에 풀리면은 본격적으로 서신 정치, 접견 정치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검찰이 가만두겠냔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끝장내 들어오기 때문에 송 대표가 사는 길은 검찰과 재판에서 붙어서는 안 되고 출마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돌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쨌든 송 대표가 출마할 곳은 호남밖에 없습니다. 인천계양을은 아예 출마 안 하겠다고 뿌리 받고 나버렸더만. 인천계양에서 나온 거예요. 네, 집까지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디플로맷 인터뷰를 최근에 했는데도 자기가 그러니까 출마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내가 출마 안 하겠다는 것은 인천계양을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출마한다는 얘기예요. 따지면은. 그리고 국회의원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다. 더 큰 데는 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구속되기 전이고 네. 구속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광주에 이 무소속 출마밖에 길이 없거든요. 근데 광주 사람들이 호남에서 송 대표를 지지하려면은 내 윤석열 끌어내리고 내가 한번 호남에서 대통령 되겠다. 김대중 이후에 호남 대통령 이 정도 선언해 줘야지 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감옥에 있는 사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송 대표가 잘 이제 처신을 잘하는 얘기는 과감하게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4선 의원에 여당 당대표에 인천시장까지 했는데 대통령 하겠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물론 뭐 이제 지금 야권의 압도적 1위가 이재명 대표니까 거기 혹시나 불편해질까라는 뭐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쟁은 경쟁인 거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거부권 행사로 해내서 좋으나 싫으나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야당은 200석을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요구 안 하면 사기꾼 돼버리는 거야. 180석을 줬는데 통과 못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200석을 주면은 목숨 걸고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윤석열 체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말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거부권 행사하면 정권 투쟁, 퇴진 투쟁 들어가겠다고. 거기까지 걸어야 된다. 사실상 퇴진 투쟁에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퇴진 투쟁 그렇죠. 나선다는 얘기가 뭡니까? 올해 안에 이제 우리가 1월 1일이니까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대선이 올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재명 씨나 뭐 이낙연 씨나 송영길 씨나 대권 도전 선언 해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게 3년 뒤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올해 안에 대권 만들자. 예. 아니 그렇게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극고를 당하고도 아이고 우리 과반 해주세요. 그럼 180석 줬는데 151석 받으면 게 승리한 겁니까? 180석 가지고 특검법도 통과 못 시켰는데 200석 안 되면은 난 정계 은퇴하겠다. 이제 이재명 대표 그렇게 가야 돼요. 범민주주의 200석 안 되면 난 정계 은퇴하겠다.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새해부터 또 뭐 센 이야기를 했는데 좀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변 대표님이 새해 그 하실 일, 자 목표 한번 이야기하고. 아니 아까 끝을 우리가 맺죠. 그냥 하다가 넘어갔는데 정말 이 8년의 투쟁 끝에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를 대법원이 최소한에게 돌려줘라. 정말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원래 재판 끝나면 돌려줬어야 돼요. 원래 그냥.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돌려주고 한동훈이가 2번, 3번 항소했다가 돌려줬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는 그 사이버 전문가 포렌식 학회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포렌식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조작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총선에서 특히 아까 제가 말한 이 영남권 전쟁에 이 태블릿 PC 조작 문제가 엄청난 핵폭탄을 가져올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부터는 이제 그쪽 일에 전념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술 편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술 마시기 전에 한 포, 마시고 나서 한 포, 깰 때 한 포, 술 한 번 먹을 때마다 세 포를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 상술이 탁월한 회사예요. 한의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스픽스몰에서 구입하셔서 한번 술 깨는데 새해부터 이제 술에 지배당하지 마시라 이런 취지에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술 편안입니다. 자, 오늘 뭐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희재 대표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수부터 해서 혼돈의 시기인데 결국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큰 권력을 먹는다. 대욕이 무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치인들 새해 큰 꿈을 꾸시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